최근 동아시아에 큰 규모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태웅 세종대학교 지구자원 시스템 공학과 명예교수님과 한반도 주변의 지각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 들어 유난히 지진 관련된 뉴스가 자주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제 연초에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규모 7.0이 넘는 강진이 발생해서 1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0 정도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1월 7일 오전에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그 발생한 곳이 루카초시라는 데인데 해발이 4,500m, 굉장히 높고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편인데도 진원이 굉장히 얕습니다. 10km 정도면 굉장히 얕은 편인데 네네. 또 주민들 가옥이 전통 가옥인데 이게 당연히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네네. 130명의 사망자로 큰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그 규모 7.1이라는 것은 강진에 속하는데요. 규모라는 것은 지진의 에너지 크기로 규모 한 등급당 그러니까 규모 6하고 규모 7 이게 32배씩 차이가 납니다. 보통 그리고 또 에너지는 거리 제곱으로 주니까 그 가까운 데서 큰 지진이 나도 조그만 거리가 있으면 제곱으로 거리의 제곱으로 이제 에너지가 줄어드는데요. 네네. 보통 규모 3 이하는 미소 지진으로 진원 바로 가까운 데서만 느껴지고 규모 4부터 얕은 지진에 한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규모 6 이상에서 건물 또는 인명 피해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규모 7 이상은 이제 대지진에 속하는 큰 피해를 초래하는 그런 지진인데요. 참고로 지난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1, 이게 9 이상은 말이죠. 네네. 보통 육지에서는 절대 나지 않고 그 지진의 단층의 미끄러짐이 방해를 받지 않는 판판한 해양 지각에서만 그냥 쭉 미끄러지면서 발생하고 지구 역사상 7차례 정도밖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1900년대부터 정확한 그게 통계가 잡히는데요. 그 이번 티베트 지진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높게 형성할 정도로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생기는 데인데 그 1900년 이래 규모 8 이상이 2차례, 7 이상이 13차례 발생하는 아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인데 뭐 거리가 워낙 한반도하고 멀다 보니까 네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그 여행 가는 대만에서도 그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난해 강력한 대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25년 만에 7.4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지진 소식이 있었어요. 올해 또 지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올 1월 21일 대만 남부 타이난시에서 규모 6.4가 일어나면서 또 여진이 110차례 발생했는데요. 대만은 필리핀 해판하고 유라시아 대륙판 두 구조판이 만나는 경계부에 있습니다. 네네. 1920년에 규모 8.2 지진이 이게 최대 지진이고요. 그러니까 1900년대 정확한 지진 규모가 그 측정된 이래 규모 7 이상이 27차례 나는 굉장히 큰 지진이 많이 나는 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4 강진으로 이게 20몇 년 만에 난 큰 지진인데 그 TSMC 유명하죠. 그 파운드리 삼성을 훨씬 능가하는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TSMC의 그 공정이 그 중단돼 가지고 1,000억 원 이상 네네. 피해가 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23일에는 필리핀에서 그리고 또 지난 월요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랑 가까운 일본에서도 1월 중순에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관측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1월 13일 오후 9시에 규슈 앞바다에서 규모 6.6, 그런데 깊이가 좀 깊은 36km 지진인데 이 지진을 보고받은 기상청이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 위험 검토회를 열었습니다. 네네. 검토회에서는 위험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금방 종료가 됐는데요. 조사가 종료됐는데, 그런데 기상청은 거대 지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계속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은 작년 8월 발생한 규슈 앞바다 규모 7.1 지진, 아까 네팔 지진하고 같은 규모인데요. 네네. 요 지진의 여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진으로요. 네. 당시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라는 것, 즉 거대 지진 주의를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지진 임시 정보, 일본 말로 임시라는 게 우리나라의 말로는 별로 그 뉘앙스가 와닿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임시하면 린지 해가지고 굉장히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 와닿는 그 주의가 환기되는 그런 말인데, 그 네네. 지진 임시 정보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주의보 발령은 여기서 임시 정보에서 주의보 발령했다는 거는 평상시에 비해서 그 지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임시 정보가 일주일 후에 이제 해제가 됐는데요. 네네. 이게 임시 정보, 그러니까 임시라는 말을 듣고 매스컴에서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일상용품, 저희 친지들도 일본에 많이 사는데 현관에다가 이렇게 피난 용품 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그 이후로 또 일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산이 많이 분화가 돼가지고 유명한 그 사쿠라지마 이런 데서도 활화산이 연이어 그 분출이 돼가지고 그 화산성 지진도 많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화산의 그 포인트를 맞추면은 화산 용암의 그 소스는, 그 재료는 판운동으로 말미암은 해수가 유입이 돼서 이게 그 용암의 재료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해양판하고 육지판이 충돌을 해가지고 무거운 해양판이 육지판 밑으로 침강해 가면서 이게 지진이 나면은 많은 바닷물이 그 유입이 돼가지고 화산의 그 소스인, 마그마의 소스인 용암이 재료가 풍부해져가지고 이게 화산이 분출되고 그런 분출이 빈번해지는 겁니다. 그 최근 일주일 사이 대만과 일본, 필리핀에서 이처럼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 해양판하고 유라시아 대륙판의 충돌 운동 때문인데요. 이런 태평양판이 이제 이쪽 아시아판, 유라시아판, 이쪽 북미판, 남미판 이렇게 충돌해 들어가서 그 화산이 터지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불의골이라고 해서 유명한 용어로 쓰이고 있죠. 최근 이제 일본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거는 필리핀판하고 유라시아판 충돌에 의한 그 난카이 해곡 대지진 전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아까 임시 정보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게 특히 300년 전에 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후지산이 폭발해가지고, 후지산이 이 동경하고 100km 이내에 위치해가지고 만약에 터지면은 그때 300년 전에 화산체가 5cm 이상으로 굉장히 쌓여가지고 거의 지금 그런 폭발이 일어난다면 동경이 마비될 정도다. 네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난카이가 한자로는 남해잖아요. 네. 남해면은 뭐 우리나라 남해는 아닐 것 같고, 그 난카이가 일본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난카이 그 대지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쪽 해안가, 일본 남쪽 해안가 필리핀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저 지도에 나와 있듯이 네네. 저 빨간 선이 이제 그 해곡 트러프라고 하는 네네. 그 조금 깊은데 상당히 기네요. 예. 저 길게 해서 저 그 이쪽 그 색깔이 된 부분이 그 단축면입니다. 아, 저게 이제 한꺼번에 이 단축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규모가 커지는데요. 저게 네네. 한꺼번에 깨진 게 저 후지산이 폭발한 호에이 지진 1707년에 아. 지진이고 이제 그렇게 한꺼번에 깨진 일은 그때뿐이고 저게 한 군데 두 군데만 깨져도 저 부분 깨지더라도 규모 8급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진의 그 빈도라는 것이 대개 지금까지 그 역사 기록으로 의하면 1300년대부터 기록이 돼 있는데 네네. 그 5차례가 일어났어요. 그 간격이 100에서 200년 간격으로. 네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은 1944년하고 46년에 연이어서 규모 8이 그 한 군데만 깨져가지고 네네. 난카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그런 그 지진이 그 판이 해양판이 이제 육지판으로 밑으로 가면서 이제 응력이 축적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응력 축적을 계속 그 간단한 직선으로 피팅해서 간단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지금까지 30년 안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80% 정도였다 그러는데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1944년 이래로 계속 지진이 나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진은 반드시 나게 돼 있는데 네네. 그 아직까지 나지 않는 게 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80%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1944년에 난카이 지진이 있었는데 지금 2025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 8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80%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은 14년 전에 있었던 그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더 피해가 클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는 주로 30m가 넘는 그 예상외 쓰나미가 높아진 그 피해입니다. 그 규모는 구로 굉장히 컸지만 좀 일본 해안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그런 지역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거리가 멀면은 저 에너지가 급격히 주니까. 네네. 그러니까 주 피해 원은 이 쓰나미 그 해일의 높이인데요. 네네. 왜 이렇게 쓰나미가 높아졌나 하면은 그 일본 그 지역의 점토층이 화산재가 쌓인 점토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지진이 난 다음에 조사해 본 결과 그게 90% 정도로 의외로 많은 양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 난카이 지진 지역은 그런 화산재 점토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0% 정도라서 쓰나미는 그렇게 그 동일본 대지진처럼 높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일부 학자는 또 일본의 일부 학자는 80년 전에 그 지진이 그 연달아 2번 규모 8이 나서 깨졌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깨지는 것만큼의 일은 그 응력이 한번 지진이 나면은 당분간 나지 않죠. 그 지방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깨지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러면 규모도 좀 작아지고 그리고 쓰나미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면은 피해는 그렇게 동일본 대지진처럼 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일단 자연은 모르는 것이니까 네네. 일단 높은 그 쓰나미 대책으로 해서 그 탑 같은 것도 세우고 그 쓰나미 대책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 만약에 9.1이 나온다면은 그 9.1 그런 그 자연은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9.1이 나온다면은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피해가 날 것이다. 그렇게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난카이 대지진은 피할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뭐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80년 전에 한 지역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나머지 깨지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난카이 협곡 계곡 지진은 난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거기까지는 조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게 반드시 난카이 대지진 발생한다. 그러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아무리 일본의 남해 사이에 일본 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해양 지진의 최대 걱정거리 쓰나미는 다행히 일본 열도가 막아주고 있죠. 그래서 네네. 한반도에는 쓰나미 영향은 없을 텐데 그 거리가 동일본 대지진에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 동일본 지진은 1,200km 거리인데 그 한반도가 심하면 5cm 그리고 5cm에서 2cm 해서 결국 그렇게 한반도에 교란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경주 지진 규모 6에 버금가는 그런 경주 지진 났고 또 포항 지진도 났고 그런 지진의 지각의 여파가 이런 난카이 대지진의 규모가 크면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진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진은 지구가 식는 멘틀 대류 과정에서 네. 표층이 이제 15개 판이 이제 이동하면서 부딪히면서 발생해서 그러니까 판이 부딪히는 판 경계에서 주로 강진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먼 옛날에 남중국판하고 북중국판이 충돌해서 판 경계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합쳐지면서 하나의 한 덩어리가 돼서 이게 그런 판의 단층이 움직인다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 내부 지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 내부 지진은 굉장히 지진이 판 경계에 비해서 뜸하고 그리고 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판 경계에서 그런 큰 지진이 나면은 아까 말한 교란 작용으로 인해서 잠재해 있던 단층들이 움직인다. 그런 거는 주의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진이라고 하는 게 한번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진을 예측하고 이 예측에 따라서 경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진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에서 한반도에서도 얼마든지 규모 7 정도도 날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경주 지진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숨은 단층에서 났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단층에서 큰 지진이 날 수 있다. 네네. 근데 한반도 판 내부 지진은 지각 변형 속도가 판 경계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고 주기가 길고 또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이런 판 내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지금까지와 다른 좀 새로운 연구 방법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요새 최근 기법인 지구 자금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네네.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 그래도 이제 지진에 대한 빈도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진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진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인데 기상청에서 말이죠. 네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P파가 먼저 이렇게 약한 P파가 먼저 하고 뒤따라서 속도가 느린 그러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S파가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P파가 먼저 가니까 P파를 재빨리 포착해 가지고 경보를 내려서
뒤에 따라오는 에스파가 곧 올 것이다 하는 경보를 내리는 거죠. 네네. 이런 게 이제 KTX나 아니면 반도체 공장 같은 정밀 공장 같아서 미리 경보를 받아서 얼른 그 전원을 차단하고 그러면은 이제 뒤에 오는 에스파에 의한 피해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태웅 세종대학교 지구자원 시스템 공학과 명예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